한국이 나선다고 해운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자 페르시아만 유조선 수십 척이 바다 한가운데 갇혀버린 초유의 사태 발생. 모든 선박 항해 중단, 세계 최대 해운사들조차 모두 포기해버린 그 순간 갑자기 레이더에 믿기 힘든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저건 뭐지? 단 한 척의 유조선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건 자살 행위야. 상황실에서는 조롱이 터져 나왔습니다. 총격이 울리는 호르무즈 해협 한복판에서 한국 유조선이 실제로 돌파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벽 2시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로이드 해상보험 런던 본사 긴급 상황실에서 걸려온 호출이었습니다. 저는 잠에서 덜 깬 채로 수화기를 들었고 상대방의 첫 마디를 듣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났어요. 호르무즈가 막혔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하트입니다. 로이드 해상보험에서 리스크 분석관으로 일한 지 올해로 11해째입니다. 이 회사는 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곳이에요. 세계 해상 물동량의 30% 이상이 이 회사의 보험을 통해 움직입니다. 런던 금융가 한복판에 있는 이 건물 안에서 우리는 매일 수십억 달러짜리 결정을 내리죠.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역사가 바뀌는 밤이었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런던 시내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만이 빗속에 번져 있었어요. 차 안에서 저는 휴대폰으로 속보를 확인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다는 내용이 여러 뉴스 채널에서 동시에 터지고 있었어요. 시간은 자정을 갓 넘긴 무렵이었는데 세계 금융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선물 시장에서 유가가 배럴당 12달러 폭등했고 아시아 증시 선물 지수가 줄줄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기사에게 조금만 빨리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15명이 넘는 동료들이 와 있었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켜진 상황실 중앙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어요. 페르시아만 전체가 실시간 해상 항적 데이터로 표시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가 처음 느낀 감정은 경이로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화면 가득 멈춰 있는 점들. 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들이었어요. 거대한 선박들이 한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해상의 교통이 누군가 전원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완전히 정지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자리를 잡고 앉아 데이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길목입니다. 너비가 가장 좁은 구간은 33km에 불과한데 그 좁은 통로를 통해 매일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갑니다. 하루에 유조선만 50척 가까이 오갑니다. 중동의 석유가 아시아로 유럽으로 가는 길은 이 해협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수천 킬로미터를 우회해야 하는데 그러면 운송 비용이 2배, 3배로 뛰어오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해협이 막히면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것이 오늘 밤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상황실 분위기는 묵직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이란의 발표 내용을 확인했어요.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이번 봉쇄 조치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 없이는 한 척도 지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세계 주요 해운사들의 대응은 빠르고 일사불란했습니다. 덴마크의 머스크, 스위스의 지중해 해운사, 그리스의 대형 선사들이 차례로 운항 중단 명령을 내렸어요. 선박들은 오만 앞바다와 아라비아해에서 표류하거나 닻을 내리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태가 길어지면 사흘 안에 전 세계 경유 가격이 20% 이상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저는 항적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각 선박의 현재 위치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멈춰있는 선박들의 리스트가 길어질수록 우리 상황실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갇혀있는 선박들 각각에는 어마어마한 보험 계약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유조선 한 척에 실린 원유 가치만 수백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선박 자체의 가치는 별도이고요. 상황이 길어질수록 우리 회사가 부담해야 할 손실 추산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데이터 화면에서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 커서를 그 점 위로 가져갔어요. 정보창이 떴습니다. 선박명 대한호. 국적 대한민국.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어요.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춰있는 수십 척의 선박들 사이에서 단 한 척의 배가 방향을 바꾸지 않고 해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세계가 멈춘 밤이었어요. 그 밤에 한국 배 한 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배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옆자리 동료 마커스가 고개를 들었어요. 화면을 한번 쳐다보더니 가볍게 웃었습니다. 한국 배네요.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한 모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한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향이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입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 움직임이 어딘가 단호해 보였어요. 상황을 모르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것을 느꼈어요. 상황실이 점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지정학 분석가 피터 위크스가 커피를 들고 화면 앞에 서더니 말했어요. 저 배 선장이 뉴스를 못 받아본 것 같다고요. 웃음이 번졌습니다. 수석 위험관리이사 리처드 페인터가 맞장구를 쳤어요. 보험금 노리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봤어요. 저는 항적 데이터를 최대 배율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배의 경로가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완만하게 아주 정밀하게 휘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곡선을 지도 위에 겹쳐봤습니다. 해협의 가장 좁은 수로 쪽이었어요. 통상적인 안전 항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유조선은 이란 영해를 최대한 피하는 서쪽 연안 항로를 씁니다. 그런데 대한호는 해협 정중앙 긴장감이 가장 높은 수로를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류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오늘 밤 이 시간 해협 중앙 수로에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조류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유속은 시속 2노트 이상이었습니다. 그 흐름을 등에 업으면 같은 엔진 출력으로도 훨씬 빠르게 나갈 수 있어요. 다음으로 레이더 사각지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이란 감시 레이더는 해협 동쪽 연안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캐쉔 섬 고지대 때문에 중앙수로 일부 구간에 감시 약점이 생기고 있었어요. 대한호의 항로는 정확히 그 구간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조류 레이더 사각지대 시간. 누군가 이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저는 11해 경력에서 이런 정밀함을 민간 선박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뒤에서 피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 저 배 완전 틀린 방향이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틀린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류 데이터랑 레이더 커버리지 지도 같이 놓고 보세요. 지금 이 시간 이 해협에서 가장 빠른 경로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처드가 팔짱을 꼈어요. 우리가 알아채는 걸 이란이 모를 리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그들이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다고요. 대한호는 그 시간 안에 통과하려는 거라고요. 피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도 무모하다고 했어요. 고속정이 해협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 유조선이 얼마나 빠르겠냐고요. 사람들은 하나둘 다른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것이었어요. 무모한 선장의 어리석은 선택. 저만 혼자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데이터가 올라왔어요. 대한호의 엔진 출력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멈췄어요.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대한호의 엔진 출력이 정상 수치를 한참 넘어서고 있었어요. 유조선은 보통 연료 효율을 위해 최대 출력의 70% 안팎으로 운항합니다. 경제 속도라고 부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대한호는 95%에 가까운 출력을 내고 있었습니다. 가득 찬 화물을 싣고 이 속도로 달리는 유조선은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선박 재원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대한호는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25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이었어요.
길이 330m, 폭 60m. 축구장 3개를 이어붙인 크기였습니다. 이 크기의 배가 최대 출력으로 달린다는 것은 단순히 빠르게 가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연료를 태우는 속도, 엔진에 가해지는 부담,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선장이라면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출력을 유지하면 엔진에 무리가 온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 한쪽 구석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는 우리 팀 통신 분석 담당인 나이젤 포스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해상 통신 패턴을 전문으로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한호 주변 통신 데이터 확인할 수 있냐고요. 나이젤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저는 그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덴만 인근 해역에서 수신된 암호화 통신 패턴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민간 해운사가 쓰는 표준 통신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달랐어요. 나이젤은 손가락으로 패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변조 방식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했어요. 잠시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더니 멈췄습니다. 한국 해군입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나이젤이 설명했습니다. 이 암호화 패턴이 한국 해군이 아덴만 해적 퇴치 작전에서 사용하는 통신 방식과 일치한다고 했어요. 한국은 2009년부터 청해 부대를 아덴만에 파견해 왔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자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해군 파견대였는데 그 임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나이젤의 말로는 이 통신 패턴이 청해 부대 구축함에서 나오는 것과 구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봤어요. 아덴만과 호르무즈 해협 사이의 거리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구축함의 속도로 이동하면 몇 시간 안에 호르무즈 인근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대한호는 단순히 선장 혼자 결정을 내린 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항해는 계획되어 있었어요. 조류를 계산한 항로, 레이더 사각지대를 활용한 경로, 최대 출력으로 달리는 엔진, 그리고 인근 해역의 한국 해군 통신.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이 무엇인지 아직 완전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저는 분석 노트를 열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작전 가능성이라고 적었어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민간 유조선을 활용한 국가 작전. 대한민국이 호르무즈 봉쇄 상황에서 이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서방의 분석가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리처드에게 다가갔어요. 통신 분석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표정이 굳었다가 천천히 화면을 봤어요.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젤이 확인했습니다. 청해부대 통신 패턴과 일치해요. 리처드가 팔짱을 꼈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계속 지켜봅시다. 상황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웃음이 돌았던 자리에 무거운 집중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대한호의 항적 화면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대한호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협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런던에서 밤이 깊어가는 동안 호르무즈에서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호의 속도가 갑자기 줄었어요. 배가 멈추고 있었습니다. 배가 멈췄습니다. 상황실 화면에서 대한호의 속도 수치가 빠르게 내려갔어요. 16노트, 12노트, 8노트. 그리고 거의 정지에 가까운 상태가 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리처드가 먼저 말했습니다. 항복이에요. 결국 돌아서는 거예요. 피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했어요. 거기까지가 한계였을 거라고요. 상황실 사람들 대부분이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면만 봤습니다. 그런데 배가 방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항을 결정했다면 이미 선수를 돌렸을 거예요. 포기한 배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대한호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파도 위에서 표류하듯이요. 저는 나이젤에게 물었어요. 통신 신호 어떠냐고요? 나이젤이 화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선내 통신이 활발하게 오가고 있다고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였습니다. 조타실과 기관실, 조타실과 선원 거주 구역 사이의 통신이었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시간 대한호 조타실에서는 선원 전원 투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선장 박현우 씨가 직접 제안한 것이었어요. 명령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21명의 선원 모두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계속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회항할 것인가. 결과는 17대 4시였습니다. 돌파였어요. 반대표를 던진 4명도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박현우 선장은 반대한 선원들을 따로 불러 말했다고 해요. 원하면 구명정을 타고 나가도 된다고요.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엔진 출력이 다시 올라갔어요. 화면에서 속도 수치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8노트, 12노트, 16노트. 대한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방향은 그대로였습니다. 해협 중앙수로 앞으로였어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어요. 조롱이 섞인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침묵이었어요. 피터가 멈춰있던 배가 왜 다시 가냐고 중얼거렸습니다. 리처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21명이 스스로 선택했어요. 두려움을 알면서도 위험을 알면서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멈춤과 재출발 사이의 그 시간이 21명의 결단이 만들어낸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대한호가 해협 입구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레이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대한호 주변에 새로운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2개였습니다. 그 다음 5개, 10개. 빠르게 늘어났어요. 저는 숫자를 세다가 멈췄습니다. 30개가 넘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이었습니다. 상황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저도 모르게 작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피터가 화면 앞으로 바짝 다가섰어요. 고속정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한호를 중심으로 반원 형태로 포진하더니 점점 간격을 좁혀왔어요. 포위였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깔끔한 포위였어요. 나이젤이 외부 통신을 잡아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대한호에 직접 교신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나이젤이 번역 소프트웨어를 돌렸습니다. 내용이 화면에 떴어요.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50분 안에 해협을 벗어나지 못하면 선박을 납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50분. 저는 즉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대한호의 현재 위치에서 해협 출구인 공해상까지 거리를 확인했어요. 62km였습니다. 현재 속도 16노트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이 거리를 주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66분이었어요. 50분 안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계산 결과를 리처드에게 보여줬어요. 리처드가 잠시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불가능이에요. 피터도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결론은 같았습니다. 25만 톤짜리 유조선이 50분 안에 62km를 주파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어요. 해류 보정을 해도 최대 출력을 가정해도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상황실 사람들이 조용히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대한호는 납포될 것이라고요. 저는 자리에 앉아 화면을 봤습니다. 고속정들이 대한호를 완전히 에워쌌어요. 위성 화면으로 보면 거대한 유조선 주변에 작은 점들이 빼곡히 들어찬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고래를 에워싼 작은 물고기 떼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들은 기관포와 로켓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현우 선장을 생각했어요. 지금 조타실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17명의 선원이 손을 들어 선택한 그 결정이 지금 이 순간 어떤 무게로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그때 화면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속도 수치였어요. 16노트였던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7, 18.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25만 톤 유조선이 속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포위망 안에서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불가능하다는 계산 앞에서 대한호는 가속을 시작했어요. 리처드가 저를 봤습니다. 저게 지금 속도를 올리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8노트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상황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까와는 또 다른 침묵이었어요. 경악과 이해 사이 어딘가에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피터가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화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호는 포위망 안에서 빨라지고 있었어요. 50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17분이었습니다. 19노트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3번 확인했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25만 톤짜리 유조선이 19노트로 달리고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2급의 초대형 유조선 최대 설계 속도는 보통 15노트 안팎이에요. 만재 상태, 그러니까 화물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는 13노트를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찍힌 숫자는 19이었어요. 피터가 먼저 말했습니다. 데이터 오류예요. 위성 신호 간섭이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젤, 위성 확인해줘요. 나이젤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대답했어요. 위성 3기에서 동일한 수치가 찍힌다고요. 신호 간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속도는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19노트 그리고 20노트에 근접하고 있었어요. 리처드가 팔짱을 꼈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죠? 저는 대한호의 선박 재원을 다시 꺼냈습니다. 현대중공업 건조 2015년 진수. 엔진은 만마력급 2단 저속 디젤이었어요. 설계 최대 출력은 8만 마력이었는데 현재 출력 데이터를 보니 98%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엔진이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19노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양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조류, 수온, 염도, 수심. 데이터를 하나씩 겹쳐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한호가 지나고 있는 구간의 해저 지형이 특이했습니다. 수심이 급격히 얕아지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 지형이 만들어내는 해저 압력 차이가 수면 위 조류를 가속시키고 있었어요. 대한호는 그 가속 조류 구간을 정확히 타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해저 지형 데이터는 일반 항해 차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 해군이 축적한 정밀 해양 측량 데이터에서나 볼 수 있는 정보였어요. 누군가 이것을 사전에 계산해서 항로에 반영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었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정밀 해양 데이터 활용, 해저 지형 기반 조류 가속 구간 선택, 엔진 최대 출력과의 결합. 저는 이것을 단순한 항해 기술이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디지털 항해 기술과 해양 빅데이터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웃음이 돌았던 자리에 진지함이 내려앉았습니다. 피터가 의자를 끌어당겨 화면 가까이 앉았어요. 리처드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해운 전문 변호사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배 처음부터 다 계산하고 들어간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양 데이터, 조류, 레이더 사각지대, 엔진 출력. 전부 맞물려 있어요. 소피아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이 이걸 언제부터 준비했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이란이 통보한 50분 중 31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19분이었어요. 저는 거리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현재 속도를 유지하면 아슬아슬했어요.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경계선이었습니다. 대한호는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때 레이더 화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란 고속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포위망을 좁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일부 고속정이 대한호의 진행 방향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막으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통신 수신음이 울렸습니다. 나이젤이 화면을 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격 명령입니다. 첫 번째 총성은 새벽 5시 42분이었습니다. 나이젤이 위성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란 고속정 한 척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기관포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 공격이 시작됐어요.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대한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상황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시선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저도 숨을 참고 있었어요. 25만 톤짜리 유조선이 기관포 사격을 받으면서도 19노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섬광이 터졌어요. 이번에는 여러 척이었습니다. 고속정 4~5척이 동시에 사격을 시작했어요. 위성 화면에서 대한호 선체 주변으로 작은 섬광들이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피터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저 배 괜찮은 거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한호는 계속 달렸어요. 속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9노트 그대로였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관포 사격이라면 선체에 구멍이 뚫릴 수 있어요. 화물 탱크에 불이 붙을 수도 있고요. 유조선이 원유를 가득 싣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포를 맞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대한호의 선체 구조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현대중공업 건조 사양이 공개 문서에 일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다가 멈췄어요. 대한호는 일반 상업용 유조선과 선체 구조가 달랐습니다. 이중 선체는 기본이었고 그 안에 추가 격벽 구조가 설계되어 있었어요. 충격 분산 설계라고 불리는 방식이었는데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에너지를 여러 격벽으로 분산시켜 핵심 구조물과 화물 탱크를 보호하는 구조였습니다. 군함에 쓰이는 설계 개념이었어요. 민간 유조선에 이 설계를 적용한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게 문서를 바라봤어요. 한국 조선사가 이 배를 지을 때 이런 상황까지 고려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설계가 지금 이 순간 선원 21명의 목숨을 지키고 있었어요. 위성 화면에서 섬광이 계속 터졌습니다. 나이젤이 카운트를 시작했어요. 10번, 20번, 30번. 피격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대한호의 속도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리처드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피아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로켓이 발사됐어요. 나이젤이 소리쳤습니다. 화면에서 고속정 한 척이 로켓탄을 발사하는 섬광이 포착됐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로켓이 선체에 직격하면 격벽 구조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었어요. 폭발 섬광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대한호는 달리고 있었어요. 나이젤이 화면을 분석했습니다. 로켓이 선미 상단 구조물을 스쳤다고 했어요. 직격이 아니었습니다. 화물 탱크에는 닿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격 횟수가 40을 넘어섰어요. 그래도 대한호는 달렸습니다. 속도가 오히려 조금 더 올랐어요. 19노트에서 20노트로 넘어섰습니다. 상황실에서 누군가 작게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저는 보고서 파일에 타이핑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술적 경이. 저는 그 4글자를 적었습니다.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40번이 넘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속도를 유지하는 민간 선박. 군사 공격을 견디는 상업용 유조선. 이것은 단순한 선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의 총합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50분 제한 시간까지 4분이 남아 있었어요. 거리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해협 출구까지 남은 거리는 8km였어요.
현재 속도로 계산하면 13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여전히 시간이 부족했어요. 4분 안에 8km는 이 속도로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란 고속정들이 속도를 올렸어요. 앞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고속정 여러 척이 대한호 진행 방향 정면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막아서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다시 차가워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화면 가장자리에 새로운 신호가 잡혔어요. 나이젤이 먼저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새 신호입니다. 대형 선박이에요. 빠릅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신호 하나가 빠른 속도로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나이젤이 신호를 분석했어요.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해군입니다. 신호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이젤이 데이터를 더 분석했어요. 한국 해군 청해부대 소속 구축함이라고 했습니다. 배수량 4,500톤급, 최대 속도 30노트 이상. 아덴만에서 출발해 이미 호르무즈 외곽에 도달해 있었어요. 저는 지도를 봤습니다. 구축함은 해협 외곽 공해상에서 대한호의 탈출 지점을 향해 정확히 이동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겁니다. 대한호가 출발하기 전부터, 아니, 이 모든 상황이 시작되기 전부터 청해부대는 이 해역에 와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었어요.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을 사전에 계산하고 대한호의 항로를 설계하고 청해부대를 미리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나이젤이 통신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청해부대 구축함에서 전자전 장비가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이란 고속정들의 통신 주파수를 향해 강력한 전파 방해 신호가 발사됐습니다. 나이젤이 화면을 보면서 말했어요. 이란 고속정 간 통신이 끊기고 있다고요. 하나씩 둘씩 30척이 넘는 고속정들이 서로 교신을 잃기 시작했어요. 지휘 체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통신이 끊긴 고속정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일부는 속도를 줄였고 일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앞을 막아서던 고속정들이 대형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포위망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숨을 참았어요. 대한호가 그 구멍으로 향했습니다. 20노트였어요. 40번이 넘는 피격에도 50분이라는 시간에도 30척의 포위망에도 꺾이지 않은 속도 그대로였습니다. 대한호는 흔들리는 포위망 사이를 뚫고 나아갔어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50분 제한 시간이 30초 남아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대한호의 위치가 해협 경계선에 닿았어요. 나이젤이 소리쳤습니다. 공해상입니다. 상황실이 터졌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피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리처드가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저는 그냥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분석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란 고속정들은 공해상까지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청해부대 구축함이 대한호와 고속정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더 이상의 추격은 없었습니다. 대한호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40번이 넘는 피격 흔적을 선체에 새긴 채 21명의 선원을 모두 데리고 공해상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어요. 리처드가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최종 보고서 오늘 안에 써달라고요. 이사회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적었어요. 호르무즈 봉쇄 사태 리스크 분석 최종 보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써내려갔어요. 대한호의 항적 분석, 엔진 출력 데이터, 해양 정보 활용 내역, 선체 구조 분석, 청해부대 전자전 운용 결과. 숫자와 데이터로 가득 찬 문서였어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다다랐어요.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템스강 위로 햇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어요. 멈추지 않던 배에 손을 들었던 21명,
40번의 피격, 그리고 30초. 11해 동안 저는 숫자로 세상을 봤습니다. 리스크는 계량화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모든 위험에는 확률이 있고 모든 결정에는 기대값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저는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상황에서 한 척의 배가 살아 돌아오는 것을 봤어요. 숫자가 불가능이라고 말한 자리에서 21명의 사람이 가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척의 배가 아니라 한 나라의 능력을 목격했다. 엔터를 눌렀어요. 화면 저장 표시가 떴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긴 밤이었어요. 런던에서 저는 데이터를 봤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 뒤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계산하고 준비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손을 들고 40번의 총격 속에서 속도를 유지한 사람들이요. 저는 그 나라의 이름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그 이름을 오늘 이전과는 다른 무게로 기억하게 될 것 같았어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커피 한 모금을 마셨어요. 식어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